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3.1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76%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두 증시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조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7,300억 매도하면서 오늘 합쳐가지고 1조 6천억 이상, 1조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6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5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코스닥을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 2,58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이전에 엔캐리 청산으로 코스피가 급락한 이후로 다시 한번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2,000 중반까지 지금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 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모두 하락을 크게 하였습니다. 니케이는 특히 4.2%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상해 종합은 무덤덤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지금 나스닥과 다우는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3.2%까지 떨어지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이 이제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한 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습니다. 한 날은 이제 물가 지표가 잡히냐 마냐, 한 날은 경기가 침체되냐 마냐, 계속해서 이제 하루하루가 흘러갈수록 양날의 검처럼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는 물가 지표가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물가 지표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침체에 대해서 시그널이 좀 강하게만 나오면 계속해서 증시가 급락을 하고요. 오히려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 물가 지표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또 증시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우리 예상치보다 물가가 좀 덜 떨어졌다고 하면 또 급락을 하고요. 굉장히 이제 시장 전체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실물 경기가 반영을 했다라기보다는 증시 전체가 좀 이제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급격하게 올라간 경향이 있고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증시 전체가 거품이 껴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시장에 대한 팩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락을 유도했던 그런 지표는 8월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였습니다. PMI죠. 이게 이제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가 위축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데요. 그게 지금 47.2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47.2로 50 아래로 이제 한 번 처음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좀 괜찮겠지만 지금 이제 몇 달째 50 아래로 지금 계속해서 이 구매 관리자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확실히 다가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로 인해서 전체적인 증시가 전체적으로 계속 지금 하락을 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고용자, 그죠? 실업률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겁니다. 그건 이제 일주일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게 될 수 있고요. 실업 수당 청구 건수까지 높게 나온다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더 크게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9월 11일에 소비자 물가지표, 8월에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물가지표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또 안정적으로 발표되면 결국에는 또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확실한 이제 FOMC에 대한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기대와 반대로 증시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금리가 점점 이제 하락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금리가 5.5%에서 결국에는 3%대로 진입하는 그 시기가 내년에
진행될 수 있고 아니면 내년 말까지 좀 애매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서서히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고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었기 때문에 이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된 만큼 그 영향이 지금에서야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은 상황에서 0.2%, 0.5%를 떨어뜨린다고 한들 사실 5.5에서 5%가 크게 금리가 차이가 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을 법한 이 금리가 아직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5% 수준에서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다가 이 5%에 진입을 했을 때 갑자기 쭉 경기가 침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경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어렵게 했다면 쉽게 여러분들께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부가로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끓이기 위해서 불을 이제 때운다고 칩시다. 그죠? 그래서 물을 처음에는 이제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맥스로 그죠? 최대한 이제 불을 세게 키우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끓을 때쯤 되면 불을 좀 줄이죠. 왜냐하면 물이 이제 다 쪼그라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 불을 아직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물이 끓을 것 같은데도 불을 줄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물이 갑작스럽게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불을 끄듯이 순식간에 툭 떨어뜨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실제로 이 물이 팔팔 끓을지 천천히 끓을지 그것도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수에 의해서 계속 증시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증시를 올해는 접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버블이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현금을 대량으로 투입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경기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팅을 하고 쭉 가보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점이 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 이제 현금을 일부 모아두면서 아예 그냥 지켜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흐름 자체, 그 다음에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계속 장기적으로 들어왔다면 지금 좀 장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9월 4일에도 지금 1조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8월 말부터는 지금 코스피에서 거의 4조 가까이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수급 자체가 코스피를 받쳐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지금 계속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코스닥도 지금 기술주 위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캐리로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그 저점 부근까지 또 하루 더 폭락을 하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코스닥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에서는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투심, 나머지 수급들 모두 골고루 좀 이탈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했지만 큰 물량 아니었고 별로 대세에 영향을 주는 수급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 증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발표가 될 텐데 그 발표 이후에 금리가 인하가 막상 되었을 때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저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되느냐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 이러한 것들로 연결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미국의 환율은 1341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약하게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계속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크게 환율은 지금 반등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외 증시, 국내 증시 모두 폭락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도 급락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면 이러한 우려는 해소되면서 다시 증시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오후 11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증시 입장에서는 금요일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금요일에 시장에 대한 반등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모두 엉망이죠.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 다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지금 국제유가도 70.86달러. 조금 반등했지만 거의 뭐 70달러 이탈 직전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도 지금 국제유가와 천연가스에 대한 영향도 좀 주고 있다. 천연가스는 뭐 생각보다 지금 덤덤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2.2% 정도로 진행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채권 금리는 3.8%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3.9%대로 반등했다가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국채금리도 지금 3.8%대로 진입을 했고요. 계속 이제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날 이제 오후 11시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그리 높지 않다면 저 국채금리도 반등을 할 거고 환율은 아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 전체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증시,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그러한 이 초점을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리는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항상 금리가 내리기 전에 이러한 침체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처럼 그 코로나처럼 금리를 이렇게까지 빠르게 내렸던 적은 거의 없었고, 그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가 빠르게 올리는 그 시점에 항상 그 부작용이 나타났었는데, 그게 가장 최근에 나타났던 부작용이 글로벌 금융위기죠. 2007년에 나타났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전에 뭐 SVB 은행이 망한다든지 여러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좀 조짐이 보였었는데 그걸 이제 좀 여차저차 이렇게 막아 버렸죠. 근데 아직까지 큰 이슈 없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아직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그 상황을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이번 주에 대한 이 움직임은 이제 내일 밤 11시에 또 한번 결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CPI 지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50원 하락해서 2.55% 하락했고요. 17,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170원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뭐 두산 외에는 다른 종목들도 모두 다 같이 좀 하락을 하였고요. 특히 뭐 원전 테마 외에는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테마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코스피 3% 내린 것 치고는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전 테마들은 모두 똑같은 차트를 그렸는데요. 중간에 이제 거의 보합까지 반등을 했었거나 혹은 상승까지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거나 이렇게 같은 차트를 그리면서 움직였습니다. 이 테마 관련해서 오늘 소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자체가 그렇게 뭐 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의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소식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17,200원, 17,000원 지키면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수렴 구간 만드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증시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지금 이틀 남았는데요.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지표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요일 시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크게 떨어진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추가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크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미 거래량 자체는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슈가 아직 정확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큼의 소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가격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 증시가 떨어지면 떨어질 거고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별 거래량은 380만 주로 조금 거래량이 실렸는데요. 중간에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크게 지금은 의미 없는 상황이고요. 1%, 2%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2%, 3% 올라가고 이거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35만 주 매도하면서 추가로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39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20만 주, 보험 투지는 크게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 9만 3천 주 매도하면서 뭐 계속해서 연기금 투자자는 뭐 샀다 팔았다를 타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는 지금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투자자들은 지금 코스피 전체에서 좀 크게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상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매수하고 있는 수급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별로 어디에 위치를 하든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애매한 위치입니다. 아예 더 떨어져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준다면 좋을 것 같지만 크게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적정한 수준 내에서 유지를 하다가 이대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차트는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를 한번 가겠습니다. 잔고는 147만 주로 진행되었고요. 지금 잔고가 조금 더 늘었죠. 그래서 한 9만 주 정도 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까지 지금 꾸준히 좀 늘고 있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뭐 140만 주니 130만 주니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줄었던 거 그대로 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이게 의미 있는 숫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적은 수량입니다. 그래서 뭐 500만 주, 600만 주 이상 가서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나타나서 좀 신고가 된다. 그러면 이제 또 공매도를 활용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그러한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도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최근에 뭐 별로 움직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거래원도 오늘 특별하게 움직임 있는 거래원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원도 전일에도 사실상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수급은 별로 없다. 종목 상세도 외국인 추적 물량은 좀 이 매도가 줄긴 했지만 연일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21%대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만 주 매도해서 외국인 보유는 21%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뭐 이게 뭐 21%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서 치명적이다. 이건 아니죠. 이미 굉장히 급격하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을 늘렸던 구간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뭐 이 매수했던 것을 빠르게 이탈시키면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많은 지분을 이전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별로 지금은 0. 몇 %씩 줄어드는 것도 중요해 보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진짜 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기다리는 소식들이 불발이 되었냐, 확실하게 되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를 모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시점이 이제 2025년 3월은 가야지, 혹은 그 전에 뭐 웨스팅하우스 합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때서야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그런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를 반복을 하는 것 같고요. 장기로 보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구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분하게 진행되던 그런 상황 속에서 25,000원까지 주가를 띄웠다가 지금 순식간에 떨어뜨려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000원 한번 찍고 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갑작스럽게 합병에 대한 이슈가 들어오면서 좀 더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 좀 생겼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시장 방향은 분명히 좋게 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하나씩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템포를 길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전에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제 종목 분석 전에 지금 오늘은 또 길게 한 13분 정도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지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종목보다도 지금은 거시적인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올라갈 것 같았지만 실제로 지금 까보니 증시가 뭔가 애매한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종목보다는 거시적인 상황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로서도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2025년 3월 정도까지가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수급 자체는 이제 다 확인을 했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체코 총리가 오늘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한국과 원전 최종 계약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긍정적인 이제 발언을 좀 하였고요. 이 발언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뭐 그대로 다시 떨어졌다라는 것은 체코 총리 특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들 결국에는 2025년 3월에 본계약 도장 찍기 전에 확실한 그런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소송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런 이제 불확실성을 활용해서 주가를 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죠. 요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까지 가는 데에 대해서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극대화해서 지금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천천히 템포를 길게 가져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렇게 체코 총리가 우리나라와 본계약에 대한 확신이 든다라고 하기 이전에 반독점 사무소에서 한수원에 대한 원전 수주 이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프랑스 EDF가 한수원에 대한 수주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적권 우리 건데 우리 동의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 프랑스 EDF는 이 수주한 과정에서 가격을 너무 싸게 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반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반독점 사무소가 이렇게 행정 절차 착수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 본계약 수주를 못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코에 대한 총리와 그 다음에 체코 전력공사가 이 프랑스 EDF와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여기 이의 제기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본계약에 대한 확신과 그걸 넘어서 이제 경제적인 산업에 대한 협력을 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독점 사무소에서 행정 절차를 들어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진행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주가를 계속 눌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계속 까내리려고 하는 쪽이 있죠. 그래서 그게 자꾸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하던 체코와 이제 정말 이제 본계약 도장을 찍던 그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확실하게 소식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어떻게 합의를 할 거고 언제 합의를 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9월 달에 아마 우리나라 쪽 이 원전 인사들이 다시 한번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가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이 노선이 정해지고 가면 좋겠는데요.
그게 그까지 미국과 합의를 하기까지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추석 넘어가고 10월 들어가고 10월 공휴일 좀 넘어가고 하면 뭐 금방 연말이 되고요. 3월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재권 소송이 부각이 되겠죠.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시끄럽게 만들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할 거고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주가를 눌리는데 일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국내 시장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제시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원전 에너지를 줄여라,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라 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아예 원전을 완전히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원전을 조금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을 그만큼 늘려라라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자체가 지금 이제 국회에 보고가 되고 의무로 지금 뭐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야당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와 원전 에너지를 늘리지 못하는 것을 법제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자체가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정부와 이 야당 자체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죠. 계속해서 극을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에너지 정책까지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외든 국내든 모두 다 불확실성이 계속 크고요. 그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가 이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확실하게 좀 소식이 나왔으면 하는데요. 올 연말까지는 확실한 게 하나도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주분들이 이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한 열을 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제 이 무리한 합병을 밀어붙이겠다. 그죠? 합병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합병에 대한 비율과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한 결과, 합병에 대한 과정을 좀 이제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꼭 원전에 대한 투자, 시설 투자를 위해서 진행한 것만은 아니다. 원전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하기까지 이미 그 시장을 예상을 했는데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진작 할 수 있었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썼다.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원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외든 국내든 원전에 대한 확대는 예상이 되지만 그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하나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심지어 뉴스케일 파워발 이 수주권도 아직까지 확실한 게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고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경기 침체가 되었다가 안 됐다가 계속 하루하루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뉴스케일 파워가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하는 이 SMR에 대한 100기를 수주를 시켜줄 건가?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 SMR 100기도 의문이고 대형 원전도 국내도 의문, 그 다음에 국외도 지금 아직까지 체코 원전 본계약까지는 멀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우디, UAE, 뭐 폴란드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본계약의 본자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계약을 언제 체결한다라는 그런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뭘 보고 대형 원전을 향후 5년 동안 10기, SMR 100기를 집었는지 그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 증시도 폭락을 하고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꼭 이렇게까지 두산 밥켓을 떨어뜨려서 이 합병을 진행시켜야 되냐?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또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두산 밥켓도 밀어붙임으로써 주가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요. S&P에서 두산 밥켓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사 전체가 지금 주가가 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정정에 대해서 지금 공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정정 공시를 해서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지금 이제 주주총회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9월 25일자 주주총회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일정이 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8일째에 두산 총회 소집을 통지를 할 수 있는데
이후 2주 뒤에 열 수 있는 만큼 빨라야 10월 초순에나 이 주주총회가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초면 또 이제 이 한글날 뭐 개천절 해가지고 계속 이제 연휴가 또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이 주주분들이 이제 반대와 그다음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일정을 좀 파악하고 기다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계속해서 일정이 바뀌고 뭐 이렇게 정정신고서를 매번 내면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접고 깔끔하게 이 원전에 대한 시장 확대를 확실히 보고 결정을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계속 가지치기식 뭐 반도체 또 인수하고 뭐 두산 지오 솔루션,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 이렇게 또 회사를 키워가지고 따로 떨어뜨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제 뭐 또 돈 출자시켜가지고 다른 사업을 또 키울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진짜 본연의 사업에 좀 집중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매각할 필요 없이 밥캣을 넘길 필요 없이 큐백스 같은 거 이제 좀 떨어뜨리고 밥캣의 배당금 받으면서 좀 다른 방안을 합리적으로 좀 찾으면 안 되나,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산 그룹사가, 그죠? 두산 경영진이 정말 주주들 생각했다면 갑작스럽게 통보식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두산 밥켓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저평가된 두산 밥켓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먼저 펼치고 그 뒤에 합병 발표를 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비율을 맞춰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춰놓고 진행해야 됩니다. 시가로 적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평가든 고평가든 상관없다. 법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자. 이왕 두산 밥켓 떨어진 김에 지금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낸 게 아닌가. 그죠? 그런 것들을 왜 주주들을 생각했다면 지금 꼭 진행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로 계속 불확실성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기 전까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그 다음에 뭐 이 두산 합병, 뉴스케일 파워 수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물음표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다. 거기에 증시에 대한 움직임까지 불확실성이 크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FOMC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증시가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다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꼭 이때 합병을 진행시켜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